티모니 슈스터는 가정주부였으며 지난 20여 년 동안 그는 아내와 함께 여자가 밖에서 남자가 집에서 라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결혼 생활은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티모시는 이혼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단 1년의 별거 후 그는 극히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에게 이렇게 큰 증오를 품고 있었던 걸까요? 그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클로비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도시는 캘리포니아 중부에 위치해 있고 네바다 산맥 근처에 있으며 인구는 약 9만 5천여 명으로 프레즈노 카운티 소속의 도시입니다. 주인공인 티모시는 1958년 4월 24일에 태어났으며 그의 개인적인 경험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그는 일리노이 주에서 자라며 지역의 한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했습니다. 약 22살 때 그는 미주리주의 한 병원에서 응급의료 구조원으로 일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1982년 근무한 지 2년 후 티모시는 미래의 아내인 라리사 슈스터를 만났습니다. 라리사는 1960년에 태어난 미주리 출신으로 당시 미주리 대학교에서 생화학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몇 달간의 연애 후 미주리주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7년 동안 라리사는 딸을 낳고 학업을 마쳐 생화학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남편인 티모시는 큰 변화 없이 여전히 기본적인 의료 업무를 계속했고 이후 그들의 가사 분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1989년에 라리사는 좋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농업연구소에서 그녀를 프로젝트 관리자로 초대하여 가족들은 미주리에서 캘리포니아의 프레즈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 티모시는 아내의 뒤를 이어 기회가 가득한 이 도시에서 경력을 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 1년 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라리사의 월급은 티모시보다 몇 배나 높았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 티모시가 아이의 주 양육자가 된 것은 당연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둘 사이의 논의의 결과였습니다. 사실 티모시 자신도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결국 돈을 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티모시는 직장 계획을 포기하고 아내를 섬기고 가족을 돌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가정의 주요 경제적 기둥인 라리사는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단 2년 넘게 일한 후 라리사는 가족을 풍족한 생활로 이끌었고 지역의 번화한 동네에서 넓은 집을 구입했습니다. See if there's anybody home. Take your shoes off before you come in, please. Yeah, that's a typical request. We're going in through the front door now, and I'm gonna turn the tour over to the boss. 촬영된 가정 영상에서 티모시는 아내 라리사에게 매우 존경을 표하며 라리사를 자신의 상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티모시는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전반적으로 라리사가 제공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모시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라리사가 생활의 작은 일들에 신경 쓰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여자 박 남자 집 생활이 비교적 화목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간의 차이가 점점 커졌고 특히 라리사가 생물학 연구소를 창립한 후 두 사람의 부부관계에는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사업의 성공이 라리사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그녀는 종종 상사의 어조로 티모시에게 일을 시켰으며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도 공개적으로 티모시를 꾸짖기도 했습니다. 티모시는 자존심을 신경 쓰기도 했지만 큰 그림을 위해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참을성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라리사는 티모시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라리사는 더 이상 티모시와 같은 방에서 자지 않게 되었고 티모시의 집에서의 존재감은 점점 더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치 가족이 아닌 집안일을 돕는 하인처럼 취급받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티모시는 라리사의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2002년 2월경 라리사는 티모시에게 자신이 독신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티모시에게는 어린 아들의 양육권을 무조건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평소 티모시가 순종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요구는 그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 두 사람은 이 문제로 심각하게 다퉜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티모시는 자신이 느낀 불만을 품기 위해
결혼 20여 년 만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저지릅니다. 그는 라리사가 없는 틈을 타 일부 생활용품을 챙겨 다른 곳으로 몰래 이사했습니다. 비록 티모시가 가져간 것은 별로 값어치가 없는 물건들이었지만 무단으로 이사를 한 그의 행동은 라리사를 화나게 했습니다. 결국 라리사는 티모시에게 악담을 퍼붓는 전화 한 통을 걸었고 그 전화에서는 매우 악독한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You know, you're a real chicken shit, aren't you? You know, instead of coming in here and doing this while I was here and making this a little bit better, no, you had to tuck your f***ing tail. I hope to God you burn in hell one of these days because you will. You and your bitch mom. You're such a wimp. You have no spine. Have a great day, you son of a... 이 전화통화에서 라리사가 분명히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로 인해 티모시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어린 아들의 양육권을 두고 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에 대비해 돈을 마련해야 했던 티모시는 다시 직장을 찾기 위해 지역 병원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라리사와 헤어진 이후 티모시의 삶은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매우 불운해졌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티모시는 집에서 도난당하는 일과 병원에서 해고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1년 넘게 별거한 후 그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003년 7월 10일 목요일, 이날은 티모시가 친구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으나 평소 시간을 잘 지키던 티모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티모시와 라리사의 관계가 매우 긴장된 상태였기에 친구는 티모시의 신변에 대해 우려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친구는 티모시의 집을 찾아갔는데 집이 잠겨있지 않았고 사람도 없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와서 보니 티모시 집엔 범죄 흔적이 없었고 자동차는 그대로 있고 휴대전화와 지갑도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외출한 것이 아니라 마치 강제로 집을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결국 몇 가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서 빈 총집을 찾았고 그 총집이 놓여있던 소파 쿠션 아래에서 이미 장전된 총을 발견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장소에 총을 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티모시가 실종되기 전 집에서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총을 꺼냈지만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급하게 그것을 소파 쿠션 아래에 숨겼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은 티모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분리된 아내 라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티모시의 집 전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실종 전날 새벽에 라리사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것이 그가 외부와 마지막으로 연락을 취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은 티모시의 서류 가방에서 녹음기를 발견했으며 그 안에는 라리사가 티모시를 욕하고 저주하는 음성 메시지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Answer the phone, you materialistic bastard. That's what you are. That's all you give a about is what you're going to get out of this. 이 불쾌한 욕설 전화는 라리사가 티모시에게 얼마나 큰 증오를 품고 있는지를 충분히 증명해 주었고 또한 경찰은 라리사가 이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즉시 라리사에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What I know is, Tim and I are going through a divorce, and it's just been stretched out for a long time, and we've had a difficult time communicating verbally, so we don't do that. He's a very passive-aggressive person, and passive-aggressive people have a hard time accepting anything that they do wrong. They usually blame someone else. 라리사는 1시간 동안의 질문에서 꽤나 활발한 반응을 보였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I'm not embarrassed about talking about this. I hope it doesn't embarrass anybody yet, but for the last 10 years there's been no sex in our marriage. He became I would say impotent. 오랜 시간 동안 경찰은 라리사의 이런 혼란스럽고 일관성 없는 이야기들을 들은 후 결국 참지 못하고 질문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티모시가 어디로 갔을 수 있을지 또는 누구에게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 라리사는 갑자기 긴장한 모습을 보였고 말을 더듬으며 경찰에게 자신은 티모시와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고 최근 그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라리사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티모시의 집의 전화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그 전날 새벽에 분명히 통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은 이 문제를 다시 추궁했으나 라리사는 그날 새벽의 전화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그날 새벽에 자신이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엉덩이가 실수로 전화기 버튼을 눌러서 티모시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라리사의 해명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유연한 엉덩이라도 티모시의 전화번호를 정확히 눌러서 전화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죠. 게다가 이 사건이 바로 티모시가 실종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라 더욱 의심을 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철저한 검토를 위해 라리사에게 티모시의 전화에 빠른 다이얼이 설정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라리사는 듣고 나서 깜짝 놀라며 확실히 그런 설정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녀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자 하자 라리사는 조금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해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라리사는 실험실의 사장이고 바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람이었기에 밖에 나갈 때 휴대전화를 두고 가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형사는 주차장으로 가서 라리사의 차를 점검했습니다. 몇 번이고 라리사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차 안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라리사는 미리 휴대전화를 차 좌석 아래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계획이 드러나자 라리사는 마지못해 기억을 잘못했다고 변명하며 마지못해 휴대전화를 제출했습니다. 휴대전화 검토 후 경찰은 빠른 다이얼 설정에서 티모시의 전화번호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라리사의 실수로 전화가 걸렸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라리사는 다른 설명을 했으나 티모시에게 자발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라리사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신문 시간이 끝난 후 경찰은 라리사를 자유롭게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이번 신문에서 큰 단서를 얻지 못했지만 최소한 라리사에게 범죄 동기가 있다는 점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두 사람이 분리된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 정보를 얻기 위해 라리사와 티모시의 친구들을 찾아갔고 이 방법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라리사의 한 친구에 따르면 티모시가 라리사의 이혼 조건을 거부한 후 라리사는 티모시에게 큰 불만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티모시가 라리사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서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는 사실은 라리사에게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고 느끼게 했고 이는 그녀에게 복수할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 발생 약 1년 전 라리사는 한 남성을 지시해 티모시의 집을 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티모시가 가져간 물건을 되찾는 것이 한 가지 이유였고 다른 이유는 티모시에게 교훈을 주어 그녀의 이혼 조건에 복종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라리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티모시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이혼 조건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그 남성의 신원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 남성이 라리사의 실험실 직원인 제임스 파고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티모시가 이사를 간 후 라리사는 아이를 돌보는 일을 제임스에게 맡겼고 제임스는 라리사에게 말을 잘 듣는 몇 안 되는 남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친구의 진술로 인해 경찰은 제임스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임스가 실제로 라리사를 도와 절도를 저질렀다면 그는 라리사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데 협조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5일 후 경찰은 제임스를 경찰서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Let's go back about a year ago. Did she encourage you to go to a place where he lived at the time and get some stuff? Not real, no. She mentioned that he had been robbed. 제임스는 신중한 태도로 질문에 답했으며 티모시 집에 도둑이 들었던 사실은 알고 있지만 자신은 절도 사건과 무관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다소 비상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티모시 집에서 낯선 사람의 생물학적 증거를 발견했다고 넌지시 암시한 후 태연하게 신문실을 나갔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제임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자 했으나 뜻밖에도 제임스는 그 사이 휴대폰 게임을 시작하는 황당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다소 긴장을 풀었는지 제임스는 잠시 게임을 즐기면서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경찰이 신문실에 돌아오자 제임스는 결국 절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So this is your opportunity. Yeah, I went over there.
How did you guys get into the house? Went in through the garage and I smashed the door with a screwdriver. 제임스가 절도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지만 사실 경찰의 관심사는 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계기로 티모시의 실종 진상을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그에 대한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듯 티모시 실종에 대한 질문을 받자 머뭇거리며 끝내 실체를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여기까지 진행되자 경찰은 티모시가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으나 결정적인 단서가 부족하여 사건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난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5일 후 라리사의 직원인 레슬리 피케라가 경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레슬리의 진술에 따르면 티모시가 실종된 후 실험실 자파실에 커다란 파란색 플라스틱 통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상할 것이 없었지만 7월 12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다음 날에 라리사가 레슬리의 신분증을 이용해 창고와 벤 차량을 임대하고 나서 그 통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던 레슬리는 최근 라리사가 자꾸 자신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자 점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슬리는 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지만 라리사의 행동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레슬리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후 경찰은 즉시 레슬리가 언급한 창고로 향했고 그곳에서 실제로 큰 파란색 플라스틱 통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통 안의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통 안은 산성 용액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맨 위에는 사람의 발이 모였으며 바닥에는 일부 가라앉은 침전물과 완전히 용해되지 않은 하반신의 잔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아 피해자는 머리가 아래로 향한 채 통에 넣어진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로 인해 상반신이 먼저 용액에 의해 분해된 반면 하반신은 비교적 최근에 담가졌기 때문에 일부 잔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법의학팀이 DNA 대조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실종된 지 5일 된 티모시로 밝혀졌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즉시 라리사를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으나 라리사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행방을 아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라리사가 범행 사실을 두려워하여 도주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라리사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직원 겸 보모 역할을 하던 제임스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제임스가 매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라리사가 현재 플로리다에 있다고 말하며 경찰과 라리사 사이의 연락을 돕겠다고도 했습니다. 제임스의 태도가 이전과 현저히 달라진 것을 눈치챈 경찰은 티모시 실종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에 제임스는 여전히 자신의 초기 진술을 고수했으나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플라스틱 통에서 발견된 내용물을 언급하자 결국 제임스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He opened the door and stunned him and took him down and then she bound him and then, before I know it, I couldn't tell if he was alive or not. 제임스의 진술에 따르면 라리사는 오랫동안 티모시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었고 두 사람은 아이의 양육권과 재산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절도 시도가 티모시에게 위협을 가져다 주지 못하자 라리사는 더 강력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2003년 7월 10일 새벽 2시경 두 사람은 범행 도구를 챙겨 티모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두드려 침입하려 했으나 티모시는 경계심이 강해 문을 열지 않고 총을 든 채 문 밖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선 사람이 라리사임을 확인한 후 그는 신경 쓰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라리사는 큰 소리로 부르지 않고 이웃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티모시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아이가 아프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가장했습니다. 티모시는 라리사와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로서 아이의 병을 무시할 수 없어 경계를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 밖에 숨어있던 제임스가 빠르게 튀어나와 전기 충격기로 티모시를 제압했습니다. 이후 라리사가 즉시 다가가 어떤 액체를 사용해 티모시를 기절시켰습니다. 제임스의 진술에 따르면 원래 계획은 티모시의 집을 털고 그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라리사는 이 행동이 단순한 절도와 경고라고 말했지만 제임스는 자신이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라리사의 진짜 목적은 티모시를 해치려는 것이었고 이는 사전에 들었던 내용과 전혀 달랐습니다.
제임스는 이미 범행에 가담한 상황에서 라리사를 거스를 수 없었고 결국 라리사의 지시에 따라야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기절한 티모시를 플라스틱 통에 넣고 라리사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라리사는 처음에 티모시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의 몸을 산성 용액으로 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용액을 통에 부은 후 심한 냄새가 발생하자 라리사는 이웃에게 의심을 살까 걱정했습니다. 결국 제임스의 도움을 받아 두 사람은 한밤중에 티모시의 시신이 든 플라스틱 통을 실험실로 옮겼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라리사는 플라스틱 통에 산성 용액을 추가로 부으며 몸을 더 빨리 용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완전히 용해되기도 전에 라리사는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문중 그녀의 태도가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에 라리사는 경찰이 곧 실험실을 수색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경찰서를 떠난 직후 라리사는 제임스에게 연락해 플라스틱 통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 이상 연루되고 싶지 않았기에 라리사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고 산성 용액이 가득 찬 플라스틱 통을 혼자 옮기기 어려웠던 라리사는 직원의 신분증을 사용해 리프트 장치가 달린 트럭을 임대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혼자서 플라스틱 통을 창고로 옮겼습니다. 제임스는 위의 범행 과정을 진술하며 자신의 죄를 전부 라리사에게 돌렸고 자신은 라리사에게 속고 위협받아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임스는 두 차례 범행에 모두 가담한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았고 이는 그가 범죄에 대한 주관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은 제임스를 상해죄로 체포했습니다. 2003년 7월 16일 제임스가 체포된 지 이틀 후 주범인 라리사는 미주리주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라리사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증인 진술 외에도 라리사가 산성 용액과 플라스틱 통을 구매한 영수증이 발견되었고 이 증거들은 라리사를 법정에 세우기에 충분했습니다. 2006년 11월 사건 발생 약 3년 후 본 사건의 재판이 열렸고 주범 라리사와 공범 제임스는 모두 1급 상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가석방 없이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My heart has been broken, ripped out of my chest, stomped on, and then beat to a pulp. May your present and next life be filled with as much pain as you inflicted upon my father. Maybe later in life I can learn to forgive you, but I highly doubt it. So this is goodbye. Not just for now, but for good. This is goodbye as your daughter. 이것으로 이번 사건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중국 구이저우성川동난주 진핑현에서 밀실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잠긴 방 안에서 한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집 침대 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고 몸에는 여러 곳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개인 속옷은 모두 잘려 있었고 이는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변에는 마른 상태의 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채취한 한 방울의 피 자국은 법의학 검사를 거쳐 그녀의 혈연 가까운 친척의 것임을 밝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법의학자가 그녀가 몇 달째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3년 4월 21일 구이저우성 진핑현 카운티 시내 남쪽 교외에 한 채의 3층짜리 자가 건축 주택 문 앞에서 라오황이라는 남자가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딸은 며칠째 통화가 되지 않고 아무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는 불안해하며 딸의 집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라오황은 아래층에서 여러 번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기다리지 않고 열쇠로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코에 이상한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그는 3층 딸의 침실로 가는 계단을 오르면서 계단 위에 흩어져 있는 말라있는 피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라오황은 불안한 마음으로 딸의 침실 앞까지 뛰어갔지만 열쇠를 사용해도 힘껏 밀어도 침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던 것이죠. 그때 라오황은 자신이 예전에 딸의 침실 천장 수리를 도와준 적이 있음을 떠올렸습니다. 몇 개의 천장판이 헐거워져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딸의 방 안 상황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 라오황은 지붕 위로 올라가 헐거워진 천장판을 뜯어냈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딸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주변에는 어두운 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즉시 110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습니다. 곧 진핑현 경찰서의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죠. 라오황의 말에 따르면 딸의 방은 반대로 잠겨 있었고 라오황은 천장판을 치우고서야 딸이 피해를 입은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이 3층의 침실에서 발생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 조사 중 발견한 바에 따르면 2층에서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루미노 반응이 나타났고 바닥에는 넓게 퍼진 스프레이 및 물방울 모형의 자국이 있었으며 청소된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범행 후 현장을 청소했음을 나타내며 피해자가 있는 방을 밀실 범죄 현장으로 꾸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된 범인은 드물며 범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궁금증을 자해해내죠. 현장 관련 증거와 단서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경찰은 라오황이 뜯어낸 천장판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침실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침실 안에는 라오황의 딸 황리리가 엎드린 자세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시신은 이미 심각하게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사망 시간은 7일에서 10일 전으로 추정되었으며 몸에는 여러 곳에서 날카로운 무기로 찔린 흔적이 있었고 특히 등 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등에서 날카로운 무기에 의해 심장에 찔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침대 옆에 흩어져 있는 리리의 속옷은 모두 잘리거나 찢어진 상태였고 방 바닥에는 누군가가 청소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범인이 붉은 자국을 지우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한 결과 범인이 여러 차례 리리를 공격했으며 그녀의 옷을 훼손하며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는 리리와 범인 간에 적대감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리리가 생전에 범인의 성폭력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감정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범행 후 현장 일부 증거를 없애는데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에 경찰은 제3자의 지문이나 털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리리의 소지품을 정리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지갑과 휴대전화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사건의 강도 동기가 추가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도 범행 동기는 곧 부정되었습니다. 리리의 목에 있는 금목걸이와 손에 낀 금반지가 모두 무사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범인이 금전을 노린 것이었다면 이런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물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한편 법의학자의 리리에 대한 검사 결과도 나왔죠. 그녀는 어떤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으며 강도나 성폭행의 동기도 모두 부정되었습니다. 경찰의 조사는 즉시 정체 상황에 빠져버렸죠. 전문가들은 화학 시약을 이용해 다시 침실 바닥을 검사했습니다. 그때 두 개의 신비로운 발자국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이 두 개의 신발 자국은 문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국에는 붉은 흔적이 있었으나 두 번째 자국에는 그러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두 개의 신발 자국은 서로 다른 신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두 가지 가능성만을 시사합니다. 첫째, 당시 현장에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자가 2명이었습니다. 둘째, 범인이 단독으로 리리를 해친 후 다른 신발로 갈아 신고 다시 현장에 돌아왔습니다. 여러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경찰은 두 개의 신발 자국이 동일한 사람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범인이 도망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음을 의미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했을까요? 경찰은 범인이 돌아온 행동은 그가 현장에 매우 익숙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리리가 아는 친숙한 인물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발 자국은 경찰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범인의 대략적인 모습을 그리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남성, 나이 20살에서 25살, 신장은 약 1m 65cm, 체형은 마른 편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얻은 후 경찰은 사건의 세부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우선 범인이 어떻게 반대로 잠긴 방에서 도망쳐 나가는지, 혹시 라오왕처럼 천장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은 없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흔적 검사는 이 추측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이 침실의 잠금 장치를 여러 차례 테스트한 결과 이 잠금 장치는 특수하게 설계되어 있어 먼저 문을 열고 작은 잠금을 조정한 후 외부에서 문을 닫으면 반대로 잠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밀실 범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범인은 침실의 잠금 장치에 대해 알고 있었고 리리의 집에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리리의 치명상이 등 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범인이 리리의 뒤에서 갑자기 공격했음을 시사하며 사건의 첫 번째 현장은 피자국이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계단에 더 많았습니다. 리리가 낯선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함께 계단을 올라갔을 리는 없기에 이는 범인과 피해자가 서로 아는 관계임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리리 주변의 사회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리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사회 경험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학업을 중단하고 몇 년 동안 푸젠에서 스트릿 댄스를 추며 생계를 유지하다 사건 발생 1년여 전 고향인 구이저우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리리는 자주 유흥업소를 출입하며 이 1년 동안 그녀와 연관된 이성이 무려 40명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이들 남성에 대해 일일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해야 할 인원이 많아 사건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찰은 신발 공장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2개의 신발 자국에 해당하는 신발을 찾으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신발 공장을 방문한 결과 신발 자국과 일치하는 신발은 인기 제품으로 특별한 점이 없으며 구매자가 많았습니다. 이 신발 단서가 막히게 되면서 경찰은 다시 리리의 이성관계를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경찰이 리리의 남자친구들을 조사하던 중 리리가 생전에 성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임신 상태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요한 단서를 알게 된 경찰은 즉시 지역 병원을 추가로 조사하러 갔고 리리가 사건 당일 이른 아침에 한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리리는 임신이 확인된 후 그날 오후에 살해를 당했는데 이는 너무나도 우연의 일치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혹시 리리의 남자친구가 책임을 지기 싫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경찰은 리리의 절친을 조사하던 중 리리와 최근 교제하던 남자친구인 장모 씨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경찰이 신문에 장 씨는 사건 발생 시점까지 리리와 사귄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저 가벼운 만남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리의 임신 사실도 전혀 몰랐고 리리를 해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 사건 전후 행적을 확인했으며 조사 결과 장 씨는 사건 당시 범행을 저지를 시간이 없었고 충분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리리를 해친 사람이 남자친구 장 씨가 아니라면 다른 남자친구 중 한 명이었을까요? 바로 사건이 해결될 중요한 순간에 법의학자가 피해자의 시신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리리의 여러 군데 칼로 입은 상해는 범인이 뼈에까지 닿은 것으로 이런 행위는 종종 반작용력을 발생시키죠. 범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를 때 칼이 뼈에 닿으면서 생기는 반작용력으로 인해 범인이 자신도 다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즉, 범인도 다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현장에서 범인이 남긴 붉은 자국을 찾을 수 있다면 사건은 결정적인 돌파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의 모든 흔적을 재조사했고 계단 옆 벽에서 눈에 띄지 않는 몇 방울의 피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자국을 샘플링하여 검사했으며 리리와는 관계없는 흔적 샘플을 성공적으로 추출했습니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경찰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자국 샘플의 주인은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범인의 범위를 리리의 친척들로 좁히게 만들었습니다. 리리의 아버지는 이 단서를 듣고 즉시 경찰에게 그의 넷째 동생, 즉 리리의 네 번째 작은아빠의 이름을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리리의 넷째 작은아빠의 가족은 리리 집 바로 옆 몇 걸음 거리에 있는 자가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 리리의 사촌이 집을 지을 때 리리 가족의 땅을 1m가량 불법으로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리리의 아버지와 리리가 여러 번 방문하여 문제를 제기했지만 매번 큰 소란을 일으키고 해결되지 않은 채로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두 가족은 오랫동안 이 토지 문제로 인해 관계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혹시 이런 이유로 인해 리리의 넷째 작은아빠가 원한을 품고 리리를 해치고 사건 현장을 침입 현장처럼 꾸몄던 것일까요? 이는 전혀 한 어른이 자신의 조카에게 할 수 있는 행동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결국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증거를 중시했습니다. 리리의 넷째 작은아빠는 피자국과의 비교를 위해 경찰에 소환되었고 그 결과는 또다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DNA 비교 결과 피자국은 넷째 작은아빠의 것이 아니었지만 자국의 주인은 넷째 작은아빠와 유전적으로 친족 관계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넷째 작은아빠 가족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했으며 곧 넷째 작은아빠의 실종된 아들이 경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서안에서 도주 중인 범죄 용의자인 넷째 작은아빠의 아들, 즉 피해자 리리의 사촌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리리의 휴대폰, 지갑, 사건 현장과 일치하는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리리를 집에서 해친 범인이 마침내 검거되었습니다. 황모 씨는 체포된 후 범죄 사실을 숨김없이 자백하며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혔습니다. 건축부지 문제로 인해 리리 가족과 넷째 작은아빠 가족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1년 전 리리는 고향에 돌아왔고 그녀의 성격이 강한 탓에 넷째 작은아빠 가족과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리리는 자택 앞에서 사촌과 마주쳤고 두 사람은 다시 토지 문제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리리가 서로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사촌의 뺨을 때리자 나이가 어리고 성급한 사촌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촌은 리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들이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이르렀을 때 사촌은 갑자기 집에서 가져온 칼을 꺼내 리리를 찔러버렸습니다. 사촌은 분노가 가라앉자 리리가 이미 피자국이 쓰러져 호흡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간의 두려움을 느낀 그는 리리가 평소 다채로운 삶을 살았다는 생각을 하며 리리를 3층 침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옷을 벗기고 속옷을 잘라내었습니다. 이어서 리리의 휴대폰과 지갑을 가져가고 침입과 강도를 가장한 사건 현장을 꾸며냈습니다. 그는 마침내 현장의 피자국을 대걸레로 청소한 후 침실 문을 잠그고 밀실을 만든 다음 대문으로 나가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사촌은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스러움 속에 자신의 휴대폰을 리리의 침실에 두고 온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돌아가 피가 묻은 신발을 갈아 신고 다시 사건 현장에 들어가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두 번째로 피자국이 없는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으며 아무리 뛰어난 범행 수법도 틈을 남기기 마련이죠. 친척 간에는 본래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내야 할 관계인데 서로의 작은 언쟁으로 인해 한쪽은 범죄자가 되고 다른 한쪽은 피해자가 된 상황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